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출연을 할 때 가끔 이런 얘기 다룹니다. 의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이라고. 끝발. 그 말을 또 네. 그냥 속된 말로 끝발. 이거 지금 이 얘기 우리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사는 사람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면허 취소는 안 돼요. 네. 면허 취소되는 사유 그거 딱 빼놓고는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자격증 참 대단해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로 막강한 자격증이 2개 같아. 2개. 변호사하고 의사. 그러니까 참 가진 자들이 정말 끝발 있는 면허증 속된 말로 자격증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취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들이 아주 아름답게 딱 통제를 해놨어. 절대 어지간하면 취소 못 시키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의사들, 이 새끼들은 의사 자격 없거든요. 이런 새끼들 면허 취소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깝깝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성범죄 저질러도 대리 수술해도 의사 가운 못 벗기는 한국. 대한민국이 그래요. 네. 다 손방망이 쳐버리고요. 네. 근데 제가 믿고 가는 의사가 살인범이었다면, 강간범이었다면, 그리고 대리 수술을 해서 한번 자격정지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안다면. 자격정지는 정지 중에 의료행위하면 취소돼요. 네. 근데 저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 3개월은 뭔가 싶어가지고요. 기가 막힌 거죠. 네. 이야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볼까요? 사례 하나 내가 얼른 불러볼까요? 네. 24살 먹은 여성이라고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45살이에요. 네. 이 사람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 대상에 포함이 됐대요. 왕진이 뭔지 아시죠? 네.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 왕진 가방이라고 가방 속에다가 청진기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들고 동네에 가서 이렇게 직접 진출해가지고 왕진이라고 그러죠. 왕래에서 진료해주는 왕진 가방 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왕진 가는 의사는 없지요. 몰라요. 재벌들은 왕진 받죠. 네. 재벌들은 왕진 받죠. 돈 많이 주니까 왕진 가방 들고 가죠. 그런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왕진을 받는 일은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왕진 시범제 사업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던 의사가 그 왕진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이제 왕진 가서 성범죄 하시겠어요? 전 너무 황당한 게요. 네. 정신과까지 찾아갈 정도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텐데 네. 찾아간 의사가 거기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요. 교수님 저는 진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건 이건 다 고소를 했거든요. 이미.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사를 어떻게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 같은 경우는요. 환자를 상대로 해서 글루밍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네. 가해자에 대한 성적 길들이기 이거 이제 글루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루밍 성폭력을 한 거 이외에도 환자 말고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달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성범죄 2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도 유죄를 받았는데 참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된 이런 보호기관 뭐 이런 데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서 왕진 가방 들고 부르는 데를 가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뭐 청소년 센터, 뭐 장애인 보호기관 이런 데는 그러면 빠질까요? 나는 거기는 못 가는 왕진 의사입니다.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제약 없을 거예요. 왕진이로
그 선정이 되면. 전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왕진은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 찾아가죠. 정신과 전문이면은 가서 정신과 관련돼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뭐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체적으로 면담은 둘이서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디 뭐 사람들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아마 집에 가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니까 아마 거기서 왕진을 하겠다라는 아마 취지일 거예요. 근데 그 둘이 공간에서 있을 때 이 사람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예, 왕진 의사에 포함을 시켜주면 안 되는 대상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게 지금 웃기는 거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의사들 자체도 얘기를 했어요. 2018년도에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네. 이 의사는 환자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진료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자기들 자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에다가 권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상자예요. 근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의사 면허는 성범죄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깔끔한 얘기죠. 저는 이 피해 여성이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진짜 나를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의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지 뭐가 그러니까 정지지 취소는 아니에요. 면허를 취소입니다. 정지입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의료법에는.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고 적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교수님 더 전 황당했던 게 그나마 이게 2018년 7월에 예. 법이 개정이 돼서 예. 정지 기간을 1년으로 둔 거지. 그 맞아요. 전에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었대요. 1개월. 예, 맞아요. 1년으로 그나마 그것도 사실은 취소시켜야 돼요. 살인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특히나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라면 그 사람은 진료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는 자격 정지 규정만 있고 자격 취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 법을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자격 정지 기간에 관해서만 1년으로 1개월에서 1년으로 이제 강화시켜 놓은 것뿐이고 결국 미완의 대책이죠. 네. 사실은 취소시켜야죠. 근데 이 성폭행 관련된 것도 그게 뭐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그렇죠. 강제추행, 미성년자 미성년자 가늠에 한정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몰카락으로는 불법 촬영이라든지 진료실 밖에서 성범죄하는 건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 중에 성범죄라 해야지 취소도 아니고 정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범죄는 의사 면허, 의사 자격 정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진짜 교수님 제가 웬만하면 화가 안 나는데 진짜 전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의료법 자체를 아무래도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막강해요, 힘이.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못해요. 입법 과정에서 의사들 보호장치가 지나치게 보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법에는 면허 취소제도 관련돼 가지고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취소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의사가 정신질환이 오면 안 되겠죠. 네. 그거 안 돼요.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는 또 안 되겠죠. 진료하면 안 되니까 그거 취소해요. 그다음에 금치산자 있어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 있죠. 3번 자격정지 처분 받을 정도면 그만해야겠죠. 그런 사람. 그다음에 면허를 빌려준 사람. 의사면허. 대여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든지 진료비 과다 청구 같은 거. 이런 건 걸리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이외에 살인이건 성폭행이건 무슨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런 것 등등은 형사처벌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서로 또 진료 중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그건 자격정지만 받는 거지 면허 취소는 또 안 되는 거고. 또 성범죄는 또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 참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딘. 진짜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오랜 동안 수련 음. 기간을 거쳐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어렵게 취득한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탈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보다는 더 이렇게 수위가 좀 낮을 수 있는 부분도 알겠어요. 근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몸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성이 중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살인,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살아있을 수 있고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사례가 더 있어요. 2018년도에 한 개인병원 의사가요.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러면서도 이 병원을 그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줬거든요. 그랬어도 의사 면허 박탈 못 하고요. 2016년도 그냥 뭐 또 내시경 하면서 나 오늘 수면 내시경 받고 왔는데 수면 내시경 받으면 정신 잃죠, 그렇죠? 생각이 아예 없죠. 예, 그 상황에서 유사강간한 의사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고작 그 자격정지 1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폭행 과정에서 알몸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겁주고 했던 의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반인이 그렇게 했었으면 크게 처벌 몇 년 살 거야 아마. 근데 의사라서 봐줬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짱짱한 합의했겠죠. 변호사를 네. 잡고 합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12년간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솜방망이 그 판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수면 내시경 하면서 2016년도에 정신 잃은 사람 유사강간 한 그 의사는 자격정지 한 달이 한 달. 이런 사례가 하도 많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할 거예요. 더욱이 지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2014년에는 예. 8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3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2018년에요. 그렇죠. 163명. 두 배로 늘었네요. 두 배. 네. 응. 2배로 늘었는데 음. 이 5년 동안 적발된 의사가 총 611명이에요. 그 성범죄가 539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88.2%.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범죄가 상당히 많은 건데 참 이게 거기 불법 촬영도 있네요. 네, 9.3%나 됩니다. 교수님 57명.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짓이 없네요. 거의 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금 범죄로 검거된 의사들이 대부분 성폭행,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범죄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법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 정지 면허 정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박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취소가 없는 거, 면허 취소가 없어요. 지금 규정이 없어요. 아까 내가 불러준 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여도 의사 면허 취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의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엄청난 이 형법상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법상 특권처럼 국회의원의 법상 특권처럼 의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 똑같은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다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보면은 대리 수술이야 교수님. 아휴, 저 이것도 진짜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유령 수술. 네. 이게 의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 수술 기계를 납품하는 그 사람들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와서 의사는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수술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그 거예요. 기계를 자기네 회사에서 개발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환자를 상대로 시연하는 거죠. 네. 그 기계로. 네. 그럼 그 사람이 수술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그걸 유령 수술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서 정형외과 같은데 어깨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수술하는 경우는 그런 기계로 할 때는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예, 저희가 맞습니다. 다룰 때마다 붕괴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교수님 대리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 면허가 박탈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의사 면허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어떤 입법적인 보완이 있지 않으면 이건 언젠가는 터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참고 누르고 이러고 있지만 이게 이 불공정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처방을 내놔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기득권 집착하면서 그 특권을 향유하고 그 살아가면 큰 오산이에요. 언젠가는 두들겨 맞게. 제가 검찰 얘기를 여기다 빗대서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 월급 세금으로 월급을 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시킨 공복인데 이 공복이라는 그 이를테면 하인이죠. 하인이 주인을 깔보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나는 저 주인 절대 다수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저들하고는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 쟤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깔보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날 지금 검찰이 엄청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경찰도 명심해야 돼요. 수사권 이제 그 관련돼서 일정 부분 종결권까지 오고 책임 수사가 경찰한테 맡겨지면 건방 떨고 주인 잃어버리면 금방 그 지금 자기 자신들한테 돌아온 어떤 그런 권리 이런 이런 게 순식간에 또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집단이나 변호사라는 집단 이제 법률 쪽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어렵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리시키고 자신들이 네, 자기 정화를 계속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더 나서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의사라는 집단이나 변호사라는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예. 과거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저희 지방에서는 막 진짜 의사라 그러고 변호사라 그러면 정말 하느님 같이 네. 군림했지 군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 정화와 자기 반성들을 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대신 또 훌륭한 변호사와 훌륭한 의사들도 되게 많은데 또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그 정신과 그 전문의한테 상담 갔다가 성폭행 당했다는 그 사건 들을 때부터 저는 너무 빡쳐가지고 말이 계속 안 나오네요, 막. 이게 독일 같은 데는요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네. 뭐 우리처럼 정해진 법 그 사항에 대한 그 피고인 말고 그냥 모든 범죄의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자격정지 중에 진료행위했거나 면허 대여했거나 뭐 저 공문서 진단서 위조했거나 이렇게 정해진 죄 말고도 어떤 범죄건 간에 일단은 기소가 돼가지고 피고인이 돼버리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도요. 만약 이 사람이 피고인 상태에 있다면 자신 자체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살리고 위험한 일인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일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 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거기다가요 일본도 세요.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받잖아요. 네. 그럼 의사는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벌금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톱만한 벌금이라도 물게 되면 의사 면허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예.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고칠까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그렇다면은 환자가 그 의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음.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서는 범죄 기록이라든지 과실에 의한 징계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네, 환자도 찾아볼 수 있게 공개를 한대요. 아, 그래 버리면 그 의사를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예, 그런 공개 시스템도 구축해서 의사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하는 방법도 큰 대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허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는 그 법률 자체 그 카테고리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환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완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제 일선에 있을 때 이거 관계없는 얘기면 의료 사건 많이 나잖아요. 의료과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의료과실 사고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예. 요즘에는 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했지만 여전히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선에 있을 때 오직하면 큰 병원하고 그 의료과실 문제로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 선생님 집안에 집집마다 있어요. 그냥 노는 사람들. 별로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는지 다 모아보시오. 왜 그러시죠?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 병원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머리띠 질끈 매고 그분들이 앉아갖고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저 의료보험 어떤 법적 조치 취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직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다니까요. 의료과실 관련된 거에 거증 책임. 그러니까 이게 의료과실로 환자가 죽었다는 그 입증 책임을 소송을 거는 사람이 지잖아요, 원래가. 네. 예, 원래가 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거증 책임, 그 의료사고만큼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거증 책임을 전환. 의사 스스로가 내가 사고 쳐서 죽인 게 아닌 걸로 입증을 하게끔. 맞아요. 그렇게 형평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알 있는 수가 것들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라고 한다? 의사가 그럼 누가 나서서 자기 집단을 공격을 해요. 의사협회 같은 데도 경찰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경찰도 그런 사건 들어오면 어차피 그쪽 의사한테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문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는 답변에 의해서 처리해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가재는 개편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의료과실 책임 관련돼서 가장 여러 가지 대안 나오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입증 책임의 전환. 네. 입증 책임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못 되잖아요. 우리 일반인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당 의사가 내가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오히려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입법화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이 기사 읽으면서 일어났던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분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어떻게 감시를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또 확대되고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환자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쪽 전문인 측에서 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한번 저희가 대안이라든지 의문점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꼭 붙이면요. 의사들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진짜 인수를 펼치고 있어요. 그럼요.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건 마음도 살리고 몸도 육체도 정신도 다 살리는 게 사람 살리는 거고 그게 인술이에요. 예, 전부 히포크라테스 선생가 하죠. 네. 다 그거 하고 그 정신 속에서 의사로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의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특권이 너무 말없이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그건 분명히 특권이거든요. 근데 특권이라고 의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네. 특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건 아니다 판단이 되면 스스로 정화해가지고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 의사분들 저 전부 엘리트고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화 운동도 벌어지고 그런 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밖에서 이 상태로 계속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서는 건 국민이에요. 국민이 화나면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특권이라는 걸 빨리 하루라도 인식을 하고 내려놓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수술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진짜 제 수술해준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저는 2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사실 그때 당시는 다 2개를 제거하는 게 일반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를 하나만 제거하고 딱 의사로서의 그런 의사분들이 있죠. 네, 그 의사로서의 양심을 되게 지켜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약간 내가 아파도 아직 하나가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몸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인생 자체를 살려주는 의사들도 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또 불신도 커지다 보니까 자체 정화, 정말 교수님 그러면. 얘기했듯이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자신들이 스스로 반성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